아, 걱정이다. 세무사 시험이 왜, 세무사 시험에 세무사 시험은 회계사 시험이랑 다르게 시간이 좀 짧아서, 그래서 그렇게 문제가 그동안은 그렇게 회계사 시험에 재무회계랑 그 원가회계처럼 그렇게까지 막 안 물어봤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물어보니까 이제 시간이 없고 막 이러니까 더, 이제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스킵하라고 잘 하는데 사실 스킵이라고 하는 것도 실력이 좀 이제 붙어야 스킵도 잘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딱 봐서 얘는 내가 풀 거, 얘는 안 풀 거. 이것도 딱 구분되는 것도 일단 실력이 딱 올라가야 그게 탁탁탁 구분이 더 잘 되는데, 문제를 딱 보니까 이제 문제 크면 무조건 스킵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문제 좀 짧으면 풀어볼까 딱 하면 이제 뭘 더 해야 되고 그래서 놀래가지고 이제 큰 걸로 이제 가면 큰 거는 크니까 또 놀라고 막 이래가지고 난리가 아니었다는데, 야 걱정이다 진짜. 많이들 붙었어야 되는데. 원래 세무사 1차 시험은 막 3,000명씩 붙고 막 그랬었는데 600명 700명 뽑는데 3,000명이 붙으니까 1차에 3,000명 막 2,800명 막 이러니까 700명 뽑는데 2년 동안 모이면 한 5,500명 정도가 가니까 거의 한 8대1 9대1 2차가 700명 뽑는데 그렇게 되니까 엄청나잖아요. 그래. 우리는 아무튼 그런 거 보면은 막 살 떨려요, 그죠? 우리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바로 막 금방 바로 있을 것 같아. 자,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자, 어제 우리가 6번 문제까지 풀었던 것 같은데, 그죠? 맞죠? 7번 가볼까요? 7번에? 7번은, 이거는 이제, 7번은 이게, 말로만 정리하면 되는 거고요. 8번 문제가 이제 계산 문제인데, 7번에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 상속세가 관계된 얘기. 수유자가 영리법인이라면 납부모가 면제가 되잖아요. 근데 그 영리법인의 주주 중에 누가 있다면 상속인과 그 상속인의 그 배우자. 그죠? 681페이지에 7번. 상속인과 상속인의 직계 비속이니까 상속인과 상속인의 직계 비속이 있다면, 그러면 그 지분율 곱한 금액만큼에 대해서 상속세 납부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했었죠? 말로만 정리하자면 영리법인한테 면제가 됐던 상속세 상당액, 그죠? 거기서 빼기 영리법인이 받았거나 받을 금액의 그러니까 재산에다가 10%로 뺐다고 그랬죠? 법인세율을 10%로 그냥 아예 못을 박았다고 했습니다. 고정을 딱 시켜놓고 걔를 뺀 금액에다가, 그죠? 곱하기 지분율 한 금액만큼 상속세를 내면 된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그 과세 문제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으니까, 주식회사 대안은 자산수익 5억 원 받은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시가가, 그 토지의 시가가 5억만큼이고 그거를 대안한테 유증을 했죠. A씨가 사망하면서 대안한테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그러면은 대안은 상속세 납세 의무가 면제가 된다. 이유는 법인세가 과세가 되기 때문에. 그 5억만큼이 주식회사 대안의 자산 수익이익이 돼서 법인세가 과세가 되기 때문에 상속세의 납세 의무가 면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말로만 정리하자면 대안은 자산 수익에 대해서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으며 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상속세 납세 의무는 없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 갑은 그 대안의 지금 주주인데 갑이 지금 상속인이란 말이에요. 보면. 그렇죠? 갑이 지금 A의 아들이에요. 갑이 A의 아들이니까 상속인이죠. 그래서 영리법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상당액에서 영리법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 5억이었죠. 그거에 10%, 법인세를 10%로 못을 박았다고 그랬고요. 걔를 뺀 금액, 그것만큼 지금 조세를 회피한 걸로 보는 거죠. 그거에다가 상속인의 지분율 곱한 만큼 그걸 갑에 이제 납세 의무 있는 금액을 한다, 이런 얘기고, 을은 또 갑의 자녀죠. 그러니까 돌아가신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직계 비속, 상속인의 직계 비속도 지분 상당액에 대해서 납세 의무가 있기 때문에 똑같이 계산한 다음에 지분율을 곱한 만큼에 대해서 상속세 납세 의무가 있다. 병은 상속인 또는 그의 직계 비속이 아니기 때문에 납세 의무가 없는 거죠. 이제 구체적인 계산으로 해가지고는 8번 문제가 나옵니다. 683페이지에 8번 문제. 7번 문제는 그렇게 말로만 쭉 적어주시면 되는 거였었고요. 과세 문제를 말로 적어주면 되는 거였고, 8번 문제는 이제 구체적인 숫자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아래 자료를 이용해서 요구사항에 답하시오. 요구사항은 갑의 유증과 관련해서 을과 병에게 부과되는 지분 상당액의 상속세를 계산하시오. 그리고 갑의 유증과 관련해서 을과 병에게 상속세를 부과하는 이유를 기술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간단하게 이렇게 말문제로도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상속세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 첫 번째 아래 자료를 두 번째는 왜 그런 거죠? 그걸 먼저 두 번째는 영리법인이 법인세가 과세가 되기 때문에 더 높은 세율의 상속세 납세 의무가 면제가 되잖아요. 그걸 가지고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법인 쪽에 자산을 수중하고 그 법인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법인 실질적으로는 상속을 받는 거지만 상속세 납세 의무를 회피하고 법인세만 내고 그것을 내려고 하기 때문에 상속세를 부과한다. 뭐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상속세 세율보다 더 낮은 법인세 세율만 내고 실질적인 상속을 받으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걸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 영리법인의 주주인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에게 상속세를 부과하게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에 이제 상속세를 구체적으로 계산하는 거 문제를 풀어보면 되는데, 자, 주의사 대안은 비상장 영리법인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며 구체적인 주주 현황은 다음과 같다. 단, 저희가 대안의 총 발행 주기수는 설립 이후에 변동된 적이 없다. 이렇게 돼 있고요. 저희가 대안은 부동산 과다법인이 및 순자산 가치만으로 주식을 평가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가업상속 공제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저희가 대안의 주당 순손익 가치 및 순자산 가치는 각각 2만 원이다. 갑과 을, 병은 모두 거주자다. 갑은 2021년도 3월 1일 날 사망하면서 소유하고 있던 주기자 대안의 주식 전체를 대안에게 유증했다. 지금 내용을 보면은 대안의 주식이 총 10만 주인데 갑, 을, 병이 가지고 있어요. 전부 다 가족이죠. 갑은 지금 사망한 피상속인 본인이고요. 을은 그의 배우자고요. 병은 아들이에요. 근데 지금 갑이 갖고 있던 그 5만 주의 지분을 을하고 병한테 상속한 게 아니라 지금 대안한테 유언으로 남긴 거죠. 이렇게 남겼다 지금 그렇게. 그리고 주가 대안이 갑의 주식을 유증받는 데는 문제가 없으며 회사는 수중한 자기의 주식을 소각할 계획이 없다. 주가 대안의 주식 이외에 갑의 상속재산은 없다. 딱 그거밖에 없대요. 지금 이 주식밖에 없대요. 영리법인에게 과세된 법인세 계산 시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은 10%다. 증여세, 상생세 세율이 나와 있고요. 자, 일단은 구하려면은 영리법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상당액을 계산해야 되는 거니까 전체 상속세를 일단 계산해야죠. 그 전체 상속세를 계산한 다음에 그 중에 전체 상속세 금액, 상속 자체가 이거밖에 없으니까 지금 요 주식밖에 없으니까 그럼 그 전체 상속세에 대해서 영리법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상당액이 되는 거니까 그 금액에다가 그 금액의 10%로 곱한 금액을 뺀 재산에 10% 곱한 금액을 빼는 거죠. 그래서 남은 금액만큼이 조세를 회피한 금액으로 보는 거고 거기다 지분율을 곱해주면 된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문제 지금 8번에 이 주식밖에 없으니까 이 상속세 계산한 요 금액만큼이 다 납부가 면제가 된 거잖아요. 전부 다 누가 가져간 거니까? 저기 다 대안이 가져간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상속세 상당액을 계산합니다. 상속재산은 주식밖에 없고요. 상속세 상당액을 이제 계산해야 되는 거니까 요구사항 1번에 총상속재산가액은 그거 하나밖에 없죠. 지금 5만 주의 주식을 대안한테 유증을 했고요. 그 5만 주의 주식에 대해서 지금 주당 순손익 가치하고 주당 순자산 가치가 각각 2만 원. 그럼 가중 평균해도 2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아주 편하게 좀 하려고 그렇게 한 거야. 그리고 지금 당연히 최대 주주지만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할증 없죠. 할증 없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2만 원. 그렇죠? 그러면은 10억인가요? 주가액이 10억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총상속재산가액에다가 뭐 과세가액 불산입이나 비과세 이런 것도 지금 없고요. 그 다음에 과세가액 공제. 이 과세가액 공제액은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공과금이나 채무나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장례비용은 무조건 최소 일반 장례비용은 얼마를 공제해 주기 때문에 500만 원 공제해 주기 때문에 과세가액 공제액에서 아무런 표시가 없다 할지라도
장래 비용 최소한 500만 원은 공제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공제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게 상속세 과세가액이 되는 거고 10억에서 500만 원 빼는 거니까 9억 9,500만 원. 이게 이제 상속세 과세가액이 되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상속공제를 들어가야 되는 거죠. 상속공제는 상속공제 지금 보면은 일단은 이제 보세요. 일단 이렇게 해서 뭐 인적공제 계산하고 한번 계산해 볼게요, 제가. 물적공제 계산하고 물적공제도 지금 주식이기 때문에 상속자산이 주식이니까 금융자산에 지금 해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물적공제인 금융자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또 최대 주주의 주식이니까 그럼 또 금융자산으로 또 안 보잖아요. 그럼 물적공제는 지금 할 게 없네. 물적공제는 금융자산으로도 보지 않으니까 인적공제 계산해야 되는 거고 이거를 뭐랑 비교해야 되는 거냐면 그렇죠. 한도랑 비교해야 되는 거고. 근데 지금 이걸 계산할 필요가 없고 인적공제도 뭐 어차피 뭐 딱 얼마겠어요. 지금 배우자도 있고 아들도 있고 지금 보이니까 일단 10억인데 그럼 이제 과세가 지금 안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근데 그렇지 않죠? 왜냐면 전체를 다 어떻게 해버렸으니까 저 선순위 상속자가 아닌 자한테 유증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면 한도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한도가 상속세 과세가에 여기 9,500에서 다 빼잖아요. 전부 다 지금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한테 유증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 금액을 다 뺀다니까요. 그러니까 한도는 지금 어떻게 하면 한도가 마이너스니까 0이 돼버려요. 그럼 상속공제는 0이에요. 0. 한도에 걸렸다는 얘기죠. 선순위 상속인이 받지 않은 금액들은 걔네들은 공제도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죠? 공제도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속공제가 빵이 되니까 그냥 과세 표준이 얼마 되는 거야? 상속세 과세 표준이 그냥 9억 똑같아요. 그죠? 여기다가 이제 세율을 곱하면은 산출세액이 지금 나오는 거죠. 이렇게 산출세액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산출세액을 지금 계산해 보면은요, 산출세액 금액 자체가 9억 9,500이니까 거기 이제 앞에 세율표 있었잖아요. 5억하고 10억 사이 있으니까 9천만 원 플러스 5억을 초과하는 금액이 30%. 5억을 초과하는 금액인 4억 9,500만 원에 30%.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얼마냐면 2억 3,800. 이 된 거죠. 이 금액이 전부 다 이게 지금 대안한테 다 유증이 됐기 때문에 요거를 전부 다 누가 내야 되는 거면 지금 대안이 내야 되는 건데 이게 면제가 돼버린 거죠. 못 납부 면제가 돼버린 거예요. 금액을 일단 계산했죠. 이게 면제가 된 상속세 상당액 요 금액 전체죠. 그죠? 여기 계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7번 유증을 해가지고 유증을 했기 때문에 이제 요 금액에다가 요 금액을 가지고 이제 배우자하고 아들의 지분이 있잖아요. 그대로죠. 그 지분은 배우자의 지분은 30%, 아들의 지분은 20%, 다 지금 상속인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배우자하고 아들이 얼마만큼 세금을 내야 되는 거냐? 그렇죠? 요거에 세금 내는 금액이죠. 그래서 배우자하고 아들한테 세금 내야 되는 금액은 계산을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배우자부터 이렇게 볼까요? 배우자의 상속세, 배우자가 내야 될 상속세.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적어볼게요. 배우자 상속세 부담액. 이게 전부 다 지금 2억 3,850만 원. 이게 지금 면제가 된 영리법인 쪽에 배분돼가지고 면제가 된 상속세 상당액이죠. 여기다가 빼기 영리법인이 받은 재산가액 총 10억이었죠. 그거는 자산 수중액이 돼가지고 법인 쪽에서 법인세 이렇게 해가지고 10% 냈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뺀 남은 금액이 상속세가 회피가 된 금액이거든요. 여기에 지분율, 배우자의 지분율이 30%니까 30%만큼을 배우자가 내야 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이게 얼마냐면은 4,155만 원. 배우자가 을이죠, 을. 그래서 요 금액이 4,155만 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들 병이죠. 상속세 납세의무 금액 얼마냐 이런 얘기죠. 똑같습니다. 2억 3,850만 원. 영리법인 지분에 해당되는 상속 상당액 전체였죠. 거기다가 똑같이 10억에 10%만큼 이게 이제 법인세로 과세가 됐을 거니까 걔를 뺀 나머지 금액에 병의 지분율이죠. 20% 곱한 금액 2,770만 원. 이렇게 하시면 되죠. 2번은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실질적으로는 상속을 받으면서 납세 의무가 없는 영리법인한테 유증을 함으로써 조세를 낮은 법인세율이 적용되게 하여 조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주주인 그 영리법인의 주주인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에게 상속인을 부과하게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전 문제 9번 문제예요. 다음은 2021년도 6월 6일 날 사망한 거주자 갑의 상속세 관련 자료다. 상속재산 현황은 다음과 같다. 해가지고 지금 내용들이 좀 나와 있고요. 지금 답안 양식 이런 식의 양식이 좀 은근히 좀 나오죠 보니까. 양식 적어주고 들어가면 됩니다. 총 상속자산가액 그리고 과세가액 공제액 이것도 옆에 이제 금액 이게 보면은 그냥 바로 옆에다가 답 쭉 적어주셔도 돼요. 밑에다 따로 안 적고 답 이렇게 하기는 밑에 적고 이렇게 하기에는 이게 회계사 2차 시험은 세무사랑 좀 다르게 답안지가 좀 부족해요. 답안지가 회계사 시험은 좀 부족합니다. 이게 장수가. 그리고 실제로 막 정말 열심히 풀었는데 10장을 다 썼어. 그러면 정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실제 출제위원한테 들은 얘기. 모자라면 어떻게 해요? 진짜 제가 이제 답안 깔끔하게 작성한다고 작성해도 모자란 거예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모자라면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자기네들도 그 맞춰가지고 낸 건 아니니까 모자랄 수가 있거든요. 모자라면은 사실 거기 써 있거든요. 하면 뒷면에다 적거나 하면 채점 안 한다고 써 있긴 한데 거기다가 막 간절한 글씨로 뒷면 참조 꼭 봐주세요. 막 이렇게 하고 뒷면에 막 쓰면은 다 맞는 걸로 한대요. 그냥 다 본대요. 뒷면 써야지 어떻게? 아니 세무사 시험은 모자란다고 하면 답안지를 하나 더 줘요. 그러니까 위에다가 2-1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받은 건 2-2 이런 식으로 해서 답안지 하나 더 받아가지고 더 쓰면 되는데 회사 시험은 답을 더 쓰게 만들어 놓고서는 딱 10페이지만 주다 보니까 좀 부족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옆에다가 이렇게 쭉 적으셔도 돼요. 여기다가 지금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여기다가 아예 여기다 금액을 계산을 여기다 아예 다 산식 적어서 여기다 근거를 아예 더 적어가지고 답을 적어도 돼요. 상속세는 추정상속재산가액 뭐 이런 것들 좀 부족한 거 그런 것들만 좀 꼽으셔가지고 밑에다 내리고 어지간한 웬만한 것들은 다 여기다 그냥 쭉쭉쭉 이렇게 답을 적어줘도 됩니다. 자, 총상속재산가액과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는 거죠. 총상속재산가액 이제 체크를 하면서 보는 거예요. 상속재산이 주택,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갖추고 있다. 이거 나중에 상속공제에서 이제 물적공제에서 고려할 사항이 있고 생명보험금 일단 체크. 생명보험금은 체크. 왜냐하면 얘는 뭐가 되는 거니까 보험금이니까 금융재산 나중에 금융재산 상속공제 해야 되는 거니까 나중에 다 모아야 되겠죠. 체크해 두시고요. 6억인데 근데 생명보험금의 총 납입보험료는 1억 2천만 원이래요. 1억 2천만 원인데 이제 6억 받은 거죠. 보험금을. 근데 갑이 지금 돌아가신 분이잖아요. 갑이 부담한 보험료가 8천만 원이고요. 나머지는 상속인이 부담한 거래요. 이렇게 해서 이걸 입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에 아버지는 8천만 원 그리고 나는 상속인인 내가 4천만 원 이게 부담했다. 이제 이걸 입증했다는 거죠. 뭔가 뭐 통장이나 이런 걸로 입증을 한 거예요. 그렇게 했다. 그래서 생명보험금 6억 받았다. 그러면 내가 낸 돈을 내가 받는 거니까 이건 상속이 아니잖아요. 그럼 당연히 누가 낸 돈 때문에 받은 것만 상속이 돼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중에 아버지가 낸 돈 때문에 받은 게 상속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6억에다 곱하기 몇 분의 몇 하면 되죠. 이제 상속 재산이 되는 거는 1억 2천분의 8천. 그래서 옆에다가 아예 금액 적어 놓으세요. 4억이라고 아예 적어 놓고 가는 거예요. 6억 곱하기 1억 2천분의 8천. 나머지는 상속인이 내가 주고 받은 거니까 그거는 상속이 아니지. 아버지가 낸 돈 때문에 받은 게 상속이 되는 거니까 표시를 해놓고요. 아무튼 체크, 4억 체크, 예금 체크, 그렇죠? 금융재산 예금 체크. 그 다음에 갑 사망 전에 뭐 한 거예요? 지금 보니까 재산 처분한 게 있네요.
그래서 2년 내 5억, 뭐 1년 내 2억 이상인지 봐야 되겠죠? 보니까 딱 대충 토지 건물 묻고, 토지 건물은 같은 그룹이니까 그룹별로, 주식은 1그룹이 별도 따로 봐야죠. 딱 보니까 두 개, 토지 건물 합하니까 5억 넘어갔죠? 날짜를 보니까 둘 다 2021년도 6월 1일 날 사망했으니까 토지는 1년 내, 건물은 1년에서 2년 사이. 2년 내 5억 이상 되는 거 맞잖아요. 일단 그러니까 두 개를 딱 묶어야죠. 이렇게 앞에 딱 2억 5천과 4억 5천 싹 앞에 묶어 놓으세요. 좀 이따 계산할 거고, 주식은 1년 내죠? 1년 내잖아요. 지금 들어 1년 내인데 보니까 3억 2억 이상이네요. 그럼 지금 추정상속재산가액 두 개가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 총상속재산가액은 여기다 지금 다 적을 수가 없네. 여기는 꽃붙여가지고 밑에다 적을 거예요. 이렇게 과세가액 공제에 과세가액 공제액은 일단 채무, 공과금, 장례비용 세 가지에 대한 얘기죠. 4번에 나오죠. 4번에 채무, 공과금 없으며 장례비용은 1,200만 원인데 봉안시설 제외, 봉안시설은 700. 그러면 계산 바로 되네. 여기도 바로 하면 되겠네. 얘는 장례비용만 있으니까. 일반 장례비는 얼마를 한도라는 거죠? 1,200만 원 있지만 1,000만 원이 최대 한도고, 봉안시설은 700이지만 최대 얼마? 500만 원만 한다고 되기 때문에 바로 이제 적어주면 되겠네요. 총상속재산가액은 좀 적을 거 있으니까 일단 놔두시고, 그 다음에 합산되는 증여세가, 이것도 뭐 바로 증여재산가액이 있는지 봤더니 상속 전에 증여 내역은 다음과 같다. 해가지고 지금 상속 전에 증여를 했는데 아들, 딸은 상속인, 친구는 상속인이 아닌 자. 그럼 아들, 딸은 몇 년? 계실자 10년 내 증여한 거, 그 증여 당시 시가로 더해주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친구는 5년. 근데 보니까 아들이 2010년도에 11월 달에 증여했으니까 2020년도 6월 6일에 사망했으니까 10년 그 이전에 증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전 증여가 좋은 거는 이렇게 증여하고 난 다음에 오래 살잖아요. 증여하고 난 다음에 10년 이상 더 살고 난 다음에 사망하시면은 그냥 증여한 거 그대로 인정. 그냥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그냥 과세하고 합산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전 증여가 좋은 게 더 많이 있단 말이죠. 아들 걸 합산하는 게 아니죠. 기간이 지났으니까. 근데 딸은 10년 내니까 7천만 원을 합산해야 되는 거고, 친구는 3천만 원. 바로 얼마? 1억. 두 개 합산하는 거니까 바로바로 달 수 있는 건 달면 돼요. 그래서 상속세 과세가액 이제 결과 적어주시면 되고, 이거 이제 총상속재산가액 한 다음에 이거 빼주고 이거 더해주면 여기 금액 나오겠죠. 그리고 상속공제액. 자, 상속공제액은 일단은 인적공제, 동거적으로 배우자, 아들, 딸 이게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그리고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했다고 나와 있지만, 아무튼 배우자 상속을 포기했으면은 아들, 딸이 있으니까 아들, 딸한테 가는 거란 말이죠. 후순위한테 가는 거 아니죠? 동순위에 있는 상속인들한테 가는 거니까 한도 계산할 때 차감하지 않습니다. 한도 계산할 때 그렇게 얘기했고, 그래서 아무튼 상속공제액인데 딱 보니까 그냥 일반적이죠. 일반적일 때는 일괄공제 5억 들어가고, 그다음에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했지만 상속받은 게 없다 할지라도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인적공제에 대한 얘기니까 인적공제에다가 이제 물적공제가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요. 일적공제를 이렇게 적을게요. 5억 5억 하는 거니까 얼마죠? 10억에다가 물적공제 여기다가 표시해가지고 물적공제 되는 것들도 꼭 표시해서 이제 할 거예요. 얘는 꽃표 1번, 그죠? 여기는 물적공제 꽃표 2번. 이런 식으로 해서 물적자가 금융재산도 있었고 막 했으니까, 동거주택도 있고 막 했으니까 곱해가지고 별도로 따로 해가지고 밑에 집어넣을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상속세 과세 표준이 나오는 거죠. 이게 장수가 좀 부족하니까 이렇게. 자, 그럼 여기 총상속재산가에 목표 1번 금액 쭉 더해보죠. 보니까 주택이 얼마 있고요. 주택 3억, 그 다음에 아까 생명보험금은 6억에다 1억 2천분의 8천에서 4억 체크 살짝 해주고, 그 다음에 예금이 8억 체크해주고, 그 다음에 뭐 들어가면 되죠? 추정. 상속재산가액 들어가면 되죠. 추정이 지금 두 개가 있죠. 보니까 토지 건물 묶어가지고 토지 건물 묶어서 토지 등 토지 건물 두 개 합해가지고 지금 2년 내에 처분한 금액이 얼마예요? 지금 7억이네요. 7억.
자, 그 중에서 용도가 입증된 금액은 4억 6천. 그죠? 그 다음에 또 얼마를 더 빼준다고요? 좀 작은 거 해가지고 7억에 20% 하고 그 다음에 2억 중에 작은 거죠. 그죠? 7억에 20% 작겠네요.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4억 5천 빼고 얼마입니까? 1억 4천 빼고 두 개 했더니 얼마 나오냐면 딱 1억 나오나요 이게? 이게 딱 1억. 그죠? 그 다음에 주식 1그룹이죠. 얘는 1년 내에 지금 2억 이상이니까 3억이죠. 3억에서 용도가 입증된 금액이 얼마냐면 6천만 원 빼기 도저히 작은 거 3억에 20%와 2억. 3억에 20% 작은 거죠. 그렇죠. 6천 이것도 6천. 1억 2천 빼는 거니까 1억 8천. 그렇죠?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이거 다 더하면 아까 이게 3억, 그러니까 이게 얼마면 이게 15억인가요? 15억, 1억, 1억 8천 이렇게 해서 전부 다 더하면 되죠? 그럼 얼마 나오면 17억 8천.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꽃표 이번에 여기 들어갈 거죠. 물적공제, 인적공제는 지금 10억 됐고요. 5억 5억에서 10억 됐고요. 물적공제 꽃표 2번. 물적공제는 일단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있고요. 금융재산이 지금 여기 두 개 있었네요. 아까 4억과 8억 해가지고 얼마 있으면 12억. 그러면 금융재산 상속공제는요 10억이 넘어갔잖아요. 최대 지금 얼마 되는 거면 지금 12억에 20% 그죠? 근데 한도가 2억으로는 넘을 수 없다고 했거든요. 한 대 걸렸죠. 그러니까 10억. 그래서 그 표를 이거 생각하면 그렇죠? 그러면 10억이 넘어가면 그대로 2억이니까 12억이었을 때 그냥 2억이었거든요. 2억. 여기 그다음에 뭐 있었죠? 농거주택 상속공제 100%잖아요. 6억을 한도로 하는데 주택이 얼마밖에 안 되니까 3억 원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다 되는 거네. 3억 원 한도 내금에. 그렇죠? 그래서 2억, 3억 합계 얼마? 5억. 상속공제액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15억. 자, 상속세 과세가액은 얘에서 이거 빼고 얘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얼마 되냐면 18억 6,500만 원. 상속공제에 15억 빼면 되죠. 한도 걸릴 거 없죠. 한도. 왜냐면 동순위 사람들한테 나눠준 거기 때문에 그냥 이게 다 한도가 돼요. 여기서 뺄 게 없어요. 한도가 계산할 때. 빠진 거니까 얼마? 3억 6,500만 원이 과세표현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전 문제 10번 문제. 2020년도 6월 10일 날 사망한 거주자 갑의 상속세 신고 관련 자료다. 이를 이용해서 요구사항에 답하시오. 지금 자료가 쫙 1번부터 7번까지 있고요. 추가 자료가 지금 나와 있거든요. 요구사항을 보면은 먼저 추가 자료부터 먼저 봐가지고 추가 자료를 참고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주계사 병의 주당, 1주당 주식 평가액을 계산하시오. 계산 과정을 명시하시오. 그러니까 추가 자료부터 먼저 보래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요구사항 2번이 요구사항 1에서 산출된 주계사 병의 1주당 평가액을 2만 원으로 가정을 하고 각 물음에 답하시오 해가지고 산출세액은 최소화하고 계산 과정 명시하시오 해가지고 상속세 과세가액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직접 계산하는 거다. 그렇죠?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배우자 상속공제는 뭐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했네, 분할 신고를 안 했네, 뭐 이래가지고 그냥 무조건 얼마로 하는 걸로 했었죠 지금. 그냥 무조건 5억으로 하는 걸로 계속 지금 나왔는데 이렇게 배우자 상속공제를 직접 계산하는 문제들이 정말 가끔 나와요. 계산하고 판단 과정 명시하시오. 그리고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을 9억이라고 가정해서 상속세 과표하고 산출세액을 계산하시오. 이렇게 먼저 지금 추가 자료를 가지고
지금 비상장 주식, 그죠? 주식회사 병, 예, 지금 비상장 주식의 주당 평가액을 구하래요. 한 주당 평가액. 시점 문제 10번. 이게 지금 비상장 주식 주당 평가액. 비상장 주식에 대한 주당 평가액. 일단 상속 개시일 당시에 주식회사 병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된 자산 총액은 180억과 부채가 70억이래요. 그러면 지금 자산은 좀 쉽다. 그냥 별도 언급 없으니까 순자산은 빼면 되죠. 11억이 되겠습니다. 11억. 그렇죠. 그 다음에 주식수는 어떻게 했는지 위에 지금 그 내용 위에 보시면은 이 주식회사 병이 그 위에 자료를 보시면 1번 상속재산에 동그라미 3번 보시면 비상장 기업인 주식회사 병의 보통 주식 만주를 갖고 있는데 총 발행 주식의 10%로 최대 주식이 그러면 총 발행 주식 수는 몇 주라는 거죠 지금? 10만 주. 만주가 지분율이 10%니까 총 발행 주식 수를 알아야 주당 순자산 가치를 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그 내용이 어딘지 봤더니 상속재산 중에 있는 비상장 기업인 주식회사 병의 주식에 대한 추가 자료였단 말이죠. 그래서 만주를 갖고 있고 그게 총 발행 주식 수의 10%였으니까 전체 총 발행 주식 수는 10만 주. 그러면 주당 순자산 가치는 바로 계산이 되는 거네요. 지금 110억이었죠? 180억 맞죠? 180억에서 70억 빼는 거니까 이거를 10만 주로 나눠준 거니까 주당 순자산 가치는 11만 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주당 순손익 가치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 4개 연도가 나와 있지만 3년치만 보면 되는 거죠. 3년치만 봐가지고 일단은 아예 거기는 주당 손익액을 알려줬네요. 자, 알려줬죠 그냥. 그러면은 걔네들 가지고 가중평균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중평균한 주당 순손익을 구하시면 되죠. 가중평균은 이제 최근 거 2020년도 거 7,000원에 3을 곱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2019년도에 6,000원에 2를 곱하고 그 다음에 2018년도에 또 6,000원이네요. 그죠? 이것도 6,000원에 1을 곱하고. 이거를 6으로 나누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7,000원, 6,000원, 6,000원.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은 얘가 얼마냐면, 이렇게 계산하니까 얼마래요? 6,500원? 6,500원이 되는 건가요? 이렇게. 가중평균 주당 순이익 있고요. 이거 가지고 10% 나눠주는 거니까 그래서 주당 평가에 부동산 가다법인인지 아닌지 내용 봐야 되겠죠? 보니까 부동산 가다법인 아니고요. 발행총수 변동 없고요. 이월고수에 없는 정상적인 계속사업자로 가정을 하고요. 다시 말하면 이제 이게 순자산 가치로만 평가하는 그런 기업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 정상적인 기업이다. 계속적인 계속사업자로 가정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중평균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부동산 가다법인 아니니까 순손익 가치에다가 3, 여기다 2 가중을 하면 되겠죠. 65,000원에다가는 3, 그렇죠? 그 다음에 11만 원에다가는 2 해가지고 얘를 5로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지금 딱 계산해 보면 요 금액이 되게 얘보다 작잖아요. 얘보다 작을 때는 꼭 뭐랑 비교하는 겁니까? 하한에 걸리는지를 따져봐야 되겠죠? 하한에 걸리 꼭 따져봐야 됩니다. 하한은 이거에 몇 퍼센트를 하한으로 한다고요? 80% 하한으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엔 하한이니까 둘 중에 큰 거를 주당 평가액으로 하면 되는 거죠. 가중평균한 금액이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가중평균 했더니 금액이 얼마냐? 8만 3천 원 나오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8만 8천 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금액이 마이너스거나 금액이 작거나 이렇게 되면은 하한에 걸릴 수가 있다고요.
얘기했었죠. 아무리 금액이 작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팔아버리면 최소한 80%를 받는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지금 팔아버리면 순자산의 80%만큼은 주가가 될 거 아니냐. 그거보다 낮은 건 말이 안 돼. 이런 얘기니까. 그래서 얼마 되는 겁니까? 88,000원이 주당 평가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 걸린 거죠. 여기까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주당 평가액을 2만 원으로 가정을 하고, 실제 금액과 너무 차이가 나는데 아무튼 가정은 2만 원으로 가정을 하고, 그리고 상속세 과세가액 이제 계산해 보는 겁니다. 2번. 자, 상속세 과세가액을 먼저 계산하라고 되어 있어요. 상속세 과세가액. 총상속재산가액. 일단 여기 총상속재산가액 쭉 적으면서 금융재산 같은 거는 체크하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죠? 먼저 첫 번째가 토지. 시가 평가액으로 하시면 되죠. 얼마입니까? 옆에 쭉 적으세요. 3억. 플러스 그다음에 아파트 국세청장 고시가액 8억 5천과 자 이제 여기 이제 핵심이 나요. 6억 원에 구입을 했대요. 6억 원에. 그러면 이게 실제 매매가액이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실제 우리가 지금 시가라고 하는 지금 국세청장 고시가액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 거래된 가격이 아니죠. 국세청장 고시가액은 이거는 개별 주택 가격 또는 공동주택 가격을 말하는 거잖아요. 기준시가를 말하는 거고, 그 기준시가가 부동산에서는 기준시가가 곧 상징세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한 금액이라는 얘기죠. 그럼 지금 아파트에 대한 상징세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한 금액이 8억 5천이고 구입을 6억 했다. 그러면 그 구입은 실제 매매가액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잘 보세요. 그 구입이라고 하는 거는 기간 내에 구입이어야 되는 거죠. 기간 내. 상속이니까 상속 개시 전 6개월, 후 6개월. 그 기간 내에 실제 거래가액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시가로 인정하는 거잖아요. 만약 그게 아니면 어떻게 전 2년, 후는 결정기한, 신고기한으로부터 또 9개월 더. 그 기간 안에 거래한 금액, 매매가액이라든지 감정가액 그런 금액으로서 그런 평가위원회,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신청해서 납세자라든지 세무장 등이 신청해서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도 걔네들이 시가를 할 수 있다. 근데 그게 시가가 되려면 전 6개월 후 6개월의 범위를 넘어간 금액인데 거래가액이 있을 때 이게 시가가 되려면 그럼 그런 또 추가적인 언급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만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을 찾으셔야 돼요. 이게 날짜가 언제인지. 만약 이게 바로 구입이 예를 들면은 구입을 3개월 전에 했다는 거야.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시가가 되는 거예요. 6억이. 3개월 전에 했다면, 왜냐면 또는 뭐 4개월 전에 했다면 기간 내, 평가 기간 내에 구입을 한 거니까 이것도 지금 뭐가 있는 거니까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곧 매매가액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얼마에 구입했다 그러면 날짜가 나와요. 날짜가. 그 기간 내에 금액의 시가가 되는 거니까. 뭔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렇다면 6억이 되는 거고, 만약에 그 6억이 기간 내 금액이 아니라면 그럼 뭐를 시가로 해야 되는 겁니까? 뭐를 지금 평가액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상징세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에 해당하는 금액인 고시가액. 그게 이제 기준시가면서 상징세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한 금액이니까 그 금액이 들어오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이게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온 거는 굉장히 실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딱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제를 풀 때는 그냥 시가가 얼마다, 아니면 시가를 모른다, 뭐 이런 식으로 딱 이제 문제에서는 주어졌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는 이게 실제 실무에서는 실제 이거 상속을 이제 받았어요. 아파트를 상속을 받았어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런 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시가 이제 이 아파트에 대해서 실제 매매가액이 있는지 보는 거죠. 이거 언제 구입하셨습니까? 이거 돌아가시 전 넉 달 전에. 그럼 그 금액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 실무상이랑 같은 거라고 보셔야 되는데, 그 아파트가 언제 구입됐는지 날짜를 좀 봐야 돼요. 보니까 상속재산에는 그런 거 없고요. 2번에는 형에게 토지를 증여, 토지고, 3번에 토지 양도, 4번에 피상속에는 8월 20일 아파트, 이거 아파트 나오네, 아파트.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1억을 차입했대요. 현재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언제 구입했는지 날짜는 안 나오는데, 그 아파트 위에 있는 그 아파트
그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차입한 날짜가 언제예요? 그렇죠. 2020년도 8월 20일이니까 돌아가신 날은 2021년도 6월 10일이라면 2020년도 8월 20일에 그 아파트를 갖고 있었으니까 담보로 차입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구입 자체는 언제 구입했는지 모르겠지만 2020년도 8월 20일 이전에 취득한 거네. 뭔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6개월 넘어갔어요. 그렇지만 2년은 되잖아요, 2년. 그러면 그 2년 내 거래한 금액이잖아요. 그 2년 내 거래한 금액이면은 그게 뭐 금액의 변동이 별로 없다는 등 뭐 여러 가지를 다 감안했을 때 그냥 그 금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그런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여러 가지 요건을 다 충족하면 전후 6개월이 넘어간 전 2년 후 6 플러스 9, 15개월 이렇게 기억나시죠? 어제 얘기했던 거? 그 안에 있었던 거래 그 매매사례가액이라든지 감정가액, 수용된 가액, 뭐 경매가액, 공매가액 등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시가로 할 수 있다. 근데 그건 여러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돼요. 금액 변동이 없다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 거고 금액 변동이 없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게 금액 변동이 거의 없는 것들은 부동산이 아니죠. 부동산은 금액이 계속 올라가니까. 어떤 경우가 그런 경우가 많냐면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는 그럴 수가 있어요. 거래를 실제 했었어. 내가 매입을 한 거야. 형 주식 같은 경우에 매입을 했을 때는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매입을 한 경우 뭐 아무튼 주식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부동산은 거의 금액이 변동이 엄청 많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습니다. 전후 6개월로 끝나요. 그래서 아무 말도 없잖아, 그냥. 그런 말 없잖아. 그러면 전 6개월 이전 거에 취득한 거네. 자, 그러면 구입한 금액은 의미가 없어요. 걔는 시가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 이게 하나 때문에 지금 좀 오래 봤네요. 그래서 아파트의 금액은 뭐가 들어와야 되는 거냐면 고시가, 그렇죠. 상속세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한 금액인 8억 5천이 들어와야 된다. 자, 그다음 비상장 주식의 주식이 만주인데 이거를 얼마로 가정했냐면 주당 평가액을 2만 원으로 지금 가정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총 만주에 2만 원이니까 2억이죠? 그리고 지금 주식이니까 최대 주주인지 아닌지 봐야 되겠죠. 최대 주주라면은 금융자산 아니고요. 최대 주주가 아니라면 금융자산이니까 체크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죠? 내용 보니까 최대 주주 아님. 지분율 총발행 중에 10%로 최대 주주가 아니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체크. 금융자산이니까. 체크. 그 다음에 예금 얼마 있어요? 5억. 체크. 그죠? 그 다음에 보험금 얼마 있어요? 1억. 이것도 체크. 그죠? 가령 피상속인 보험료 전액을 부담. 별도 말이 없으면 당연히 피상속인이 다 보험료 다 전액 부담한 거고요. 명확하게 하려고 그런 말이 있네요. 그러면 피상속인 전액 다 부담한 거니까 이거 상속인이 받으면 다 상속재산이 되는 거죠. 체크. 상장 주식 500주고요. 상속 개시 전후 각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액 3만 원. 상속 개시일의 종가는 3만 5천 원. 자, 시가는 뭘로 하는 거라고요? 전후 각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액으로 한다. 그러면 500주 곱하기 3만 주에 했으니까 1,500만 원. 1,500만 원. 그리고 최대 주주가 아니다. 체크. 상장 주식은 500주 곱하기 3만 원으로 해야 되는 거죠. 1,500만 원 하고 이것도 최대 주주 아니니까 체크.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총상속재산가에. 그 다음에 사전에 증여한 거 나오고, 그죠? 토지 양도, 자, 여기에다가 플러스 뭐 하시면 되죠? 추정상속재산가에. 2번은 사전 증여한 거니까 증여상가액 더하면 되는 거고요. 3번이 돌아가시 전 1년 내잖아요. 지금 2020년 7월 10일 날 토지를 3억에 처분했네요. 3억에, 1년 내에 처분한 금액이 2억 이상. 그러면 이것도 뭐가 됩니까? 추정 상속재산가에. 꽃표시. 꽃표시 해가지고 여기까지 하면은 되겠죠. 꽃표시. 추정. 1년 내 2억 이상이니까 3억에다가 그 중에 용도를 밝힌 금액이 입증 1억. 그죠? 거기다 또 빼기 3억에 20%와 2억. 좀 작은 거. 여기서 작죠? 1억 4천. 추정상속재산가에 꽃표시 들어가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뭐 차이 뭐 나오는 거 이제 끝났네요. 총상속재산가액은 추정상속재산가액 포함해가지고요. 다 해서 금융재산을 이렇게 체크하면서 이렇게 금융재산 상속공제도 해야 되는 거니까 체크하면서 했어요. 그래서 얼마가 되는 겁니까? 총상속재산가액이 총하니까 얼마냐면은 얘가 21억 500만 원 이렇게 21억 500만 원. 됐죠? 자, 그 다음에 총상속재산가액 증여재산가액이 있었죠. 아까 보니까 아까 문제 사전에 증여한 거 증여 당시 시가로 더해줘야죠. 얼마 했었냐면 아까 2번 자리 형한테 2억 토지 시가평가 2억 근데 상속개시 현재 평가액은 2억 5천. 그러니까 증여 당시 시가평가로 하는 거죠. 2억 상속개시일날 시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증여 당시 시가로 더해주는 거고요. 그때 당시에 증여세 납부 시에 1,000만 원의 증여재산 공제를 받았대요. 형이. 자, 이 말이 왜 들어가는 건지 아시겠죠? 왜냐면 그렇죠. 아니 나중에 상속 공제할 때 상속 공제 한도 계산할 때 지금 그것 때문에 이거 나오는 거거든요. 산출세 갈 때도 있고 당연히 형이 신고 납부할 때 증여재산 공제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때 산출세 계산해가지고 걔를 나중에 세액공제를 빼야 되는데 아까 우리 질문에는 산출세까지만 물어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세액공제는 그 뒤에 얘기잖아요. 걔는 지금 물어보지 않았어요. 세액공제는 그렇죠. 세액공제 지금 안 물어봤는데 여기 증여재산공제를 받은 금액이 왜 나오는 거냐? 지금 피상속인이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뭐 했죠 지금? 그렇죠.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한테 유증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유증이 아니구나. 이거는 유증이 아니네. 미리 지금 증여한 거네. 미리 증여한 거. 그렇죠? 상속인한테 유증을 한 거는 별도로 따로 또 있겠죠. 지금 이거는 유증한 게 아니죠. 유언을 남긴 게 아니라 사전에 증여한 거니까. 우리가 그 상속공제 한도를 계산할 때 차감해야 되는 거 세 가지는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한테 유증한 거. 그죠? 유증한 거. 그 다음에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해가지고 그 다음 순위, 후순위에 상속인이 상속받은 거. 그죠? 거기다가 세 번째로 들어가는 거는 세 번째 들어가는 게 뭐가 있었어요? 세 번째가 있었네요. 세 번째에 사전에 증여한 거 중에서 증여재산가액 들어온 금액 중에 증여재산 공제를 뺀 금액. 그게 사전에 증여한 거에 대한 과세표준이 된다고 그랬죠? 사전에 증여한 거에 대한 과세표준. 거기 세 번째에서 고려를 해야 되는 거네요. 선순위 쪽 그게 아니라 그거는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한테 유증한 거.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해가지고 후순위한테 간 거. 그죠? 그 다음에 사전에 증여한 거에 대해서 사전에 증여한 증여재산가액에 거기에다가 증여재산 공제를 뺀 나머지 그게 사전에 증여한 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이 된다고 그랬는데 걔를 뺀다.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 했냐면 그 세 개를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는 상속공제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최소한 그 세 개 금액은 과세표준을 해가지고 세금을 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였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한도 계산할 때 고려가 되는 거예요. 한도 계산할 때 사전에 지금 증여한 금액이 얼마 있으니까 2억이 있고 그래서 증여재산 공제를 그때 1,000만 원 받았으니까 그때 당시에 증여세 과세표준은 1억 9천만 원이었겠죠. 최소한 그만큼은 내야 되는 거니까 그게 나중에 한도에 계산할 때 고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증여세 공제 얼마 받았는지 알려준 거예요. 사실 알려주지 않더라도 증여세 공부를 나중에 하게 되면 그렇죠? 이게 그 직계 좀비속이나 배우자가 아닌 자인 경우에는 6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금액은 1,000만 원이 공제가 되거든요. 증여재산 공제가. 근데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거고요. 아무튼 그 나중에 이제 한도 계산할 때 필요하니까 그 말이 있었던 거고. 그러면은 비과세나 과세가액 불산이 없으니까 이제 과세가액 공제에 과세가액 공제액을 계산하면 되는데 과세가액 공제액은 일단 공과금, 채무 그리고 장례비용 세 가지. 공과금에 대한 얘기는 없는데 아까 아파트 담보해가지고 뭐 한 게 있다고요? 차입한 게 있었잖아요. 아파트 담보해가지고 차입한 금액이 있었어요. 1억. 그죠? 자, 이것도 아까 그냥 넘어갔는데 금융채무잖아요, 지금. 금융채무 딱 하면 세 가지 생각하자고 했는데 금융채무 딱 하면 세 가지. 첫 번째, 추정상속재산가액이 1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넘어갔던 거예요.
지금 1억. 만약에 이게 지금 차입을 언제 했냐면은 8월 달에 했으니까 상속개시일 전 1년 내에 차입한 거잖아요. 근데 1년 내에 차입한 금액이 얼마 이상이라면 2억 이상이었으면은 추정상속자산가액에 얘도 들어왔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금액 자체가 1억밖에 안 됐기 때문에 추정하지 않았고요. 이거부터 여기에 해당되는지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해당되지 않았죠. 2억 이상이 아니어서. 두 번째는 과세가액 공제 계산할 때에 여기서 채무로서 공제가 돼야 되는 거죠. 과세가액 공제할 때 채무로서 공제가 돼야 되고, 세 번째는 금융재산 상속 공제할 때 금융재산 계산할 때 순금융재산 계산할 때 여기서 고려가 돼야 되는 거죠. 이 세 가지를 언제나 생각하시라고 그랬어요. 금융채무 딱 뜨면 세 가지 고려하셔야 되는데 추정상속자산가액은 요건을 수록 못했고요. 채무로서는 공제를 해야 되는 거죠. 과세가액 공제에 들어야 되는 금액은 채무로서 지금 1억 고려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장례비용 이 거기 보니까 증빙서로 입증되고요. 봉안시설 사용료가 200만 원 포함해서 총 500만 원. 뭐야? 봉안시설은 빵원에서 500만 원 사이에서 확인되는 거. 봉안시설은 지금 200만 원 확인됐죠? 그러면 얘를 빼고 나머지가 3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일반 장례비용은 최소 얼마를 해주는 거니까 500만 원. 그러면은 장례비용은 총 700만 원이 지금 공제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얼마 되는 거예요? 지금 과세가액 공제 금액은 1억 700만 원. 1억 700만 원. 그래서 상속 과세가액이 계산되는 거죠. 여기 위에다가 적어도 되겠다. 이렇게 보니까 위에다가 상속 과세가액은 1번에다가 2번 더하고 과세가액 공제 3번을 빼게 되면 상속세 과세가액이 나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21억 500에다가 1억 4천 더하고 1억 700 빼면은 21억 9천 800만 원. 이렇게. 자, 그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배우자 상속 공제를 직접 계산합니다. 자, 배우자 상속 공제는 일단 최하가 5억, 최대 30억, 요 금액 범위 안에서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거하고 배우자가 상속 개시일 날 상속 받을 수 있었던 금액, 요거 계산하는 게 이제 핵심이죠. 둘 중에 작은 금액을 구해가지고 그 둘 중에 작은 금액을 구해서 그게 5억보다 작으면 5억, 그게 30억보다 크면 30억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응? 자, 그러면 일단은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게 있는지 보는 거죠. 배우자 실제로 받은 거. 6번 자료 보니까 상속인 및 동거가족은 배우자와 자녀 1명 있으며 유증에 의해서 유증으로 친구한테 5억. 좋은 친구다. 유증으로 유언으로 친구한테 5억을 줬고요. 배우자한테 10억에 배우자가 지금 총 얼마를 딱 알려줬네요. 전체 중에 배우자가 지금 10억을 상속을 받았대요. 그러면 지금 이거 배우자 상속 공제를 하려면 일단 둘 중에 작은 금액을 구할 거예요. 둘 중에 작은 금액 해가지고 둘 중에 작은 금액 여기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 얼마죠? 10억. 요거는 이제 상속 받았을 금액, 그죠? 상속 받았을 금액 요거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 중에 작은 금액이 5억보다 작으면 5억, 30억보다 크면 30억, 그 사이에 있다면 그 둘 중에 작은 금액이 배우자 상속 공제액이 되는 겁니다. 요거 이제 구하면 돼요. 요거 어떻게 할 거냐? 요거 일단은 상속세 총상속재산가액을 가져와요. 그대로 갖고 와요. 여기 얘 그대로 갖고 오고요. 이렇게 그대로 갖고 옵니다. 일단. 그리고 얘는 증여재산가액은 뭐만 갖고 오는, 일단 다 갖고 오는 게 총상속재산가액 가져오죠. 그리고 증여재산가액도요. 요거는 누구한테 것만 갖고 오는 거죠. 지금 상속인이 아닌 자들한테 미리 줬거나 유언으로 줬거나 이런 것들은 다 빼는 거예요. 뺀 나머지만 상속인들이 가져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 주기로 했으니까 다 준 거고, 근데 준 거 상속인한테 준 게 아닌 다른 사람들 준 것도 다 빼고, 그리고 뺀 나머지 금액, 그 나머지 금액의 법정 상속분만큼을 배우자가 받을 수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 또 배우자가 사전에 미리 받은 게 있었다면, 그죠? 걔를 빼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배우자가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은 일단 총상속재산가 일단 더해봐요. 21억 500만 원에다가 플러스 증여재산가액은 더하면 안 돼요. 그거는 지금 상속인이 만약에 저 증여재산가액이 상속인한테 미리 준 거라면 그까지 다 포함한 금액, 그죠? 그까지 다 포함한 금액에 나의 법정 지분율만큼 내가 받았어야 된다는 거니까. 근데 저건 누구한테 준 거죠?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인은 지금 누구예요? 상속인은 지금 법적 상속인은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있었기 때문에
배우자하고 자녀가 공동 상속이 되는 건데 지금 잠깐 형한테 준 거니까 상속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배우자하고 자녀만 상속이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다음에 뭐를 고려하라고 했냐면 과세가액 공제액에서 장래 비용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장래 비용은 고려하지 말고 공과금과 채무가 있으면 걔는 빼고 공과금 채무가 있었죠. 채무 1억.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요게 지금 금액 여기 보면서 이제 출발을 해요. 근데 요 중에 상속인이 아닌 자한테 또 유증한 게 있느냐? 이 안에. 일단 이건 안 갖고 왔어요. 상속인이 아닌 자한테 준 건 안 갖고 왔고. 근데 이 안에 상속인이 아닌 자한테 유증한 친구한테 얼마 주기로 했어요. 5억을 주기로 했으니까 친구한테 5억 주기라는 것도 빼야 되겠죠. 여기에서 친구한테 5억 주기라는 거 빼고. 됐어요. 그럼 요 금액이 기준 금액이 되는 거예요. 요게 누가 받아갈 돈이죠? 요게 이제 상속인이 가져갈 돈들이. 상속인이 공동 상속인이니까 그거 중에 상속인들이 가져갈 수 있는 금액 중에 나의 법정 상속분이 되는 거죠. 지금 배우자하고 자녀가 한 명밖에 없으니까 배우자는 50% 할증하는 거니까 배우자 1.5, 자녀 1. 그러면 2.5분의 1.5만큼이 지금 배우자가 가져갈 돈이 되는 거죠. 이게 배우자가 가져갈 돈인데 배우자가 만약에 사전에 뭐 받은 게 있다면 사전에 증여받은 금액이 있다면 걔를 빼고 나머지가 상속 개시일 날 배우자가 가져갈 돈이 될 수 있는데 배우자가 사전에 증여받은 금액은 없었네요. 지금 보니까. 그죠? 배우자가 사전에 증여받은 금액은 지금 없었으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이거에다가 2.5를 1.5 하니까 얼마 되는 거죠? 지금 배우자의 법적 상속분에 대한 금액이 9억 300만 원 되는 거예요. 배우자가 상속 개시일 날 만약에 뭐 유언으로 어떻게 하지 않았다면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이 되는 자산이 되는 겁니다. 자산가액이. 근데 얼마 받았죠? 지금 좀 유언해가지고 10억을 받은 거지. 더 받은 거지. 둘 중에 작은 금액이니까 9억 300만 원. 배우자 상속 공제 금액은 그래서 얼마 되는 거예요? 9억 300만 원. 그 금액이 5억보다 크고 30억보다 작으니까 그 둘 중에 작은 금액이 배우자 상속 공제 금액이 되는 겁니다. 다시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냐면 상속인이 아닌 자한테 사전에 증여한 거 합산 안 해요. 상속인들한테 사전에 증여한 건 합산해요. 상속인들한테 사전에 증여한 건 합산하고 그리고 또 상속 개시를 남아있는 자산 중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한테 유증한 거는 또 다 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상속인이 아닌 자한테 미리 주거나 아니면 유언으로 남기거나 했던 건 싹 빼요. 싹 빼면 상속인한테 미리 준 건 합산하고 상속인들이 가져갈 돈들만 다 합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에 증여한 것까지 다 합산해가지고 그 얘기죠. 그거 합산할 때 그러면 과세가액 공제까지도 고려를 하는데 채무하고 공과금까지만 고려하고 뭐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죠? 장래 비용은 고려하지 않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금액을 계산. 이게 이 금액 계산하는 게 핵심이에요. 여기. 그래서 거기에 배우자의 법적 상속분을 곱하고 그리고 혹시나 배우자가 미리 받은 게 있다면 이만큼을 배우자가 받을 수 있었는데 미리 받은 게 있다면 걔를 뺀 나머지를 상속 개시일날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리 받은 게 있으면 걔를 근데 없어서 가지고 안 뺀 거죠. 뺀 나머지가 배우자가 상속 개시일날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이 되는 거죠. 그 금액하고 실제로 상속 개시일날 받은 거하고 둘 중에 작은 거 배우자 상속 공제 금액은 9억 3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3번은 이 배우자 상속 공제 금액을 얼마라고 또 가정을 해서요? 9억이라고 가정을 하고 상속세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계산하죠. 자, 그러면 지금 상속세 과세가액은 나왔어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지금 21억 9,800원 나왔고요. 여기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 상속세 먼저 과세표준하고 산출세액 물어봤잖아요. 자, 과세표준 구하려면은 상속 공제를 하면 되는 거죠. 과세표준을 구하는 얘기는 상속 공제를 좀 하라는 얘기죠. 상속공제는 지금 인적공제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니까요. 일단 일괄공제가 적용이 돼요. 일괄공제 5억을 하고 그 다음에 배우자 상속공제는 5억 원이 아니죠. 지금 배우자 상속공제는 계산해서 나왔는데 얼마라고 가정을 했습니까? 9억 원이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일괄공제하고 배우자 상속공제 해가지고 인적공제는 14억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 이제 물적 공제는 종류별로 가요. 물적 공제는 먼저 첫 번째가 금융재산 상속, 금융재산 지금 있으니까
가업 뭐 이런 거 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물적 공제는 가업 상속 공제나 영농상 이런 건 문제 안 나온다니까요. 물적 공제는 금융재산 상속 공제, 재해는 재해가 발생했어야 되는데 이것도 잘 안 나오겠죠. 그리고 동거주택 상속 공제 딱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금융재산 상속 공제가 여기 좀 여러 가지를 좀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볼 때마다 체크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도 체크했어야 되네요. 금융채무니까 체크. 금융채무 할까? 금융재산 상속공제. 전부 다 체크를 하는 거, 요거에 지금 여기 다 더하는 거죠. 금융재산이 2억, 5억, 1억, 1,500, 1억 4천. 그죠? 전부 다 더하면 지금 자산이 2억. 다 더해보죠. 5억, 1억, 1,500, 1억 4천. 그렇죠? 저보다 더해서 거기서 이제 얼마 빼는 거냐면 금융채무 1억.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20%를 해보는 거죠. 이 금액 전체 일단 계산해 보시면 얼마래요? 지금 보니까 6, 7, 8, 8억 5천 5백만 원인가요? 금융공제 금액이 평가액이 평가액은 지금 2억이라고 가정하고 들어간 거 아닌가요? 그렇죠? 2억이라고 가정하고 들어갔고, 그렇죠? 그래서 금융재산 공제가 얼마 되는 거죠? 예금과 보험금과 이거 1억 4천 이거는 지금 꽃 표시한 거잖아.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꽃 표시한 건데 막 떠 있어요. 이렇게 되죠. 이렇게 꽃 표시 헷갈려서 체크한 거랑 표시 정확히 체크한 거랑 꽃 표시한 거랑. 자, 체크한 것만 가면 2억, 5억, 1억, 1,500. 저건 체크한 거니까 1억 4천은 아니죠. 저건 추정상속자산가액이었고, 그리고 여기다가 여기 1억. 그러니까 이게 얼마 되는 거죠? 8억 1,500. 8억 1,500에 그러니까 8억이니까 10억 안 넘었잖아요. 10억 안 넘었으니까 한도 내 금액이에요. 8억 1,500만 원에 20% 하는 거니까 얼마 되는 거죠? 1억 4,400. 1억 4,300.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동거주택 주택 없었어요. 아예 없네요. 그럼 없는 거예요. 그렇죠? 상속공제가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상속공제 금액 이렇게 계산해 봐서 이렇게 볼까요? 요거를 지금 구해야지 되는데 그래야 갚을 거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 상속공제 금액이 여기 이거 두 개 합하면은 얼마 되는 거냐면 이게 지금 14억에다가 이거 들어간 15억 4,300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뭐랑 꼭 비교해야 되는 거죠, 지금? 한도. 지금 한도는 여기는 한도를 계산할 게 지금 몇 가지 고려할 게 있었어요. 유증한 것도 있고 미사전 증여한 것도 있어가지고, 그죠? 한도를 계산하는데 한도는 일단 상속세 과세 가액에서 세 가지를 뺀 금액으로 한다. 마지막 세 번째 빼는 거는 상속세 과세 가액이 이제 5억 이상이 돼야지만 그 고려를 하는 건데 상속세 과세 가액이 지금 20몇 억이었으니까 한도는 21억 9,800만 원에서 출발하죠. 여기서 이제 세 개를 뺍니다. 세 개 있는지 보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첫 번째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한테 유증하게 있었죠. 지금 유증하게 얼마 있었어요? 선순위 상속이 아닌 친구한테 지금 5억을 유언을 남겼잖아요. 그죠? 걔는 빼고요. 그 다음에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해서 후순위로 간 건 없죠. 걔는 없어요. 세 번째는 사전에 증여한 거 증여상가액에서 그때 증여 재산 공제 받은 거 뺀. 쉽게 하면 이제 그게 과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게 얼마였었냐면 아까 2억이었고요. 증여 재산 공제는 그때 형이니까 1,000만 원이 된 거죠. 1억 9천. 그러면 좀 한도가 여기에서 얼마냐면은 6억 9천을 뺀 금액이 한도가 되는 거니까 6억 9천을 빼면은 15억 800. 그죠? 지금 상속공제 두 개 여기 보면 상속공제는
A 플러스 B 한 금액하고 그다음에 C 중에서 작은 거 A 플러스 B 한 거 이렇게 하니까 16억 4,300인데 한 대 걸렸잖아요 지금. 상속인이 아닌 자한테 막 유증도 하고 뭐 사전 증여한 것도 좀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한 대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상속공제가 얼마 되는 거냐면 15억 800. 이 실제 기출문제인데 이거 못 맞았겠다 사람들 딱 보니까 느낌이 안 좋다 그죠? 그래서 이거 과세표준은 그래서 얼마냐면 과세표준은 상속세 과세가액 21억 9,800만 원에다가 상속공제가 지금 한 대에 걸렸기 때문에 뺀 금액이 과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세표준 계산해 보시면 이게 얼마냐면요. 6억 9천만 원이 맞나요? 맞나요? 6억 9천 맞나요? 6억 9천만 원이 과표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산출세 해가지고 산출세액은 실제로는 산출세액 이게 세율표가 이제 주어져 있죠. 지금 보니까 5억과 10억 사이에 있는 게 9천만 원에다가 5억을 초과하는 금액의 30% 이렇게 돼 있으니까 산출세액은 9천만 원에다가 5억을 초과하는 금액 1억 9천만 원에 30% 하게 돼 있으니까 산출세액은 이렇게 계산하시면은 1억 4,700만 원. 되는 겁니다. 실제 기출문제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이게 좀 센 거였죠. 2009년도에. 더 풀면 힘들겠죠. 그래서 보면은 간단하게 나온 적도 있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뭐 상속세 문제를 물어보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물어본 적도 있지만 상속세는 거의 끝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앞에서 보면은 크게 두 가지예요. 크게 두 가지로 해가지고 딱 과세표준까지만 딱 물어보는데 그렇죠. 그렇게 과세표준까지만 물어보는 경우가 있고 세액까지 물어보는 경우가 있고. 여기다가 좀 지금 요즘에는 그런데 예전에 뭡니까 여기 지금 문제를 뭐 11번 문제 안 풀 거예요. 안 풀 건데 11번 문제 보시면은 얘는 납부할세까지 물어봤기 때문에 세액 공제까지도 지금 하는 그죠? 세액 공제는 두 가지만 고려하시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세액 공제는 사전에 증여한 증여세 그때 냈던 금액에 대한 증여 산출세액을 증여세액 공제로 빼면 되고 그다음에 신고세액 공제는 산출세액 만약에 세대 생략 가산액까지 있었다면 걔까지 좀 더 포함한 산출세액에서 증여세액 공제 뺀 남은 금액의 3% 법한 금액을 신고세액 공제로 하면 된다. 신고를 했다면 그래서 거기까지 세액 공제까지 해가지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렇죠? 문제가 사실 뭐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2차 문제는 그러니까 상속세 증여세를 누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계산 문제로만 따졌을 때. 말 문제로 나오는 것까지 이렇게 하지만 1차 때 우리가 상속세 증여세 같은 경우에 딱 보면은 잘 안 보니까 어렵다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2차 문제를 딱 접하잖아요. 그러면은 1차 때는 그냥 우스웠던 거죠. 굉장히 우스웠던 거예요. 우습게 문제가 나왔던 건데 여기까지 다 물어보다 보니까 상당한 수준을 요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실제 여기에다가 이제 이런 틀에다가 실제 실무를 하게 되면은 직접 평가하는 거 문제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시가로 봐야 되는 금액을 찾는 거 실제로 그 금액이 있는지 찾는 문제 그런 것들이 이제 추가가 더 되는 거죠. 거의 뭐 실무에서 하는 거 그냥 다 거의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일일이 다 찾아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아까도 잠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이거 금융채무 보면은 무조건 세 가지를 떠올려야 돼요. 여기다 실무에서 이렇게 다 떠올려야 되거든요. 금융채무 딱 뜨면 추정, 상속재산가액, 채무로서의 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할 때에 여기서 순금융재산 계산할 때 차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세 가지가 딱 바로 떠야 되고 이런 것들 몇 가지 좀 주의할 것들이 좀 있어요. 쉽진 않습니다. 걱정이 되는 거는 제가 쉬었다가 할 건데 오늘 증여세 하잖아요. 증여세 이제 뒷부분에 좀 복잡한 것들이 막 있어요. 근데 그 복잡한 것들을 어디까지 할 거냐. 그래서 지금 몇 가지 좀 다 볼 수는 없고요. 뒤에 이제 변칙적인 증여 방법이라든지 증여 의제라든지 이런 쪽에서 몇 가지 뽑아가지고 보긴 볼 거거든요. 몇 가지 뽑아서 보긴 볼 건데 몇 가지 뽑아서 보는 것도 최대한 간단하게 얘기해 드리려고요. 막 너무 복잡하게 얘기해 버리면 어차피 들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니까 최대한 간단하게. 근데 이제 한 가지 미리 좀 얘기하면은
일감 몰아주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간단하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문제가 간단하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문제를 한 게 하나 있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나누는 거는 너무 쉽고, 사례 문제 같은 게 넣어서 이제 그런 거 너무 쉽고, 조금 문제가 나올 만큼 문제를 구성하면은 너무 어렵습니다. 또 너무 어렵고. 그래서 좀 이해하기 좀 쉽지 않을 수 있는데, 그래도 기본적인 틀 위주로 해서 설명을 좀 잘 드릴 테니까 기본적인 틀만 잘 가져가도 되지 않겠냐 싶어요. 그거 빼고 나머지는 그냥 할만하거든요. 증여는 할만해요. 너무 겁내지 마시고 가지 마시고 마세요. 잠깐 쉬었다가 증여세 바로 들어갈게요. 증여세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